안녕하세요. 나치마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고금리 혹은 중금리, 이런 이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이런 것들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건수가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통 저금리로 이자가 낮은 것으로 대안하기 위해서 많이 추천받는 이 통대안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제가 장점과 단점을 좀 명확하게 선을 그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더 자세하게 파고들면 장점과 단점을 제가 확실히 정확하게 얘기를 드린다면 이 상품에 대해서 결정하시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이 상품의 자격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게 4대 보험,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인에 한합니다. 그러므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이런 분들은 다 적용이 안 돼요. 직장인이어도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되면 또 그분들도 안 돼요. 굉장히 까탈스러운 상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품의 장점하고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장점이 뭐겠어요? 통대한 저금리로 대안한다 했잖아. 그렇죠. 저금리 대안은 곧 뭐죠? 이자 지출을 줄이는 거죠. 이자 지출 감소. 중금리나 고금리에 있는 이자를 갖다가 1금융권이 이렇게 저금리로 대안을 해버리니까 이자 지출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죠. 많게는 거의 30%까지도 줄어들었어요.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30%? 아니, 거의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 가까이도 줄어들 수도 있죠. 왜냐하면 20%짜리, 24%짜리 이용하신 분들이 낮게는 5%대 저금리까지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이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자 지출은 그렇다죠.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기존에 있는 채무를 일단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은행부터 다시 최대한 많이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출 건수가 감소를 하게 되죠. 대출 건수가 감소. 대출 건수가 감소되면 또 다른 혜택이 바로 따라오죠. 뭐죠? 바로 신용 점수의 상승입니다. 신용 점수 상승. 대출이 여기저기 5건으로 쪼개져 있는 것들을 한 2건으로 만약에 줄였다 쳐봐요. 건수 줄이는 것 자체가 신용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 신용 점수 상승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대출 건수를 줄이는 거예요. 대출 건수. 어떤 분이 간혹 이 얘기를 하십니다. 대출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00만 원, 그리고 또 1,000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있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서 500이 뚝딱 생겼어. 500만 원이. 근데 이 중에서 이게 이제 다 이금융권이라 쳐요. 이금융권. 이 중에서 얘네들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제일로 부담스러워. 올 납입 하는데. 그래서 얘를 500만 원을 갚아버리면, 줄여버리면 500이 남으니까 올 납입 금액이 많이 줄어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일로 얘 때문에 내가 올 납입 금액이 항상 부담스러운데 얘부터 500을 줄이면 어떻겠느냐라고 저한테 문의를 주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자, 그 말씀이 맞아요. 일단 연체를 안 할 거 아니야. 연체는 안 해야 되니까 일단 힘든 것부터 없애자. 그 의미인데, 자, 그러면 이 500만 원은 상환하면은 월 납입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달에 월 40만 원씩 나온다 쳐. 자, 그리고 이게 한 달에 월 20만 원씩 나간다 쳐. 이 500만 원 갚으면 40만 원 나가던 게 20% 줄어들 거 아닙니까? 원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으니까. 이 20만 원 똑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20이 아니라 이제 15만 원만 나간다 쳐요. 그러면 25만 원. 5만 원 조금 덜 줄어들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런다 쳐요. 당연히 5만 원 좀 덜 줄어들긴 하지만 그에 따른 신용 점수 상승의 효과를 봐야죠. 이거 금액 줄여봤자 이거 그대로 이거 남아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출 건수는 그대로란 얘기예요. 건수는.
월 납입 금액만 좀 줄어들 뿐. 근데 얘를 없애버리면 월 납입 금액도 줄이지만 대출 건수도 없어져 버려. 그럼 이전 4건에서 3건이 되잖아요. 그럼 신용 점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건 500 줄여봤자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대로야. 그럼 신용 점수가 상승할 게 거의 없어요. 뭐 대출 금액을 줄이면 좀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대출 금액 줄어들면 당연히 대출 금액이 줄어드니까 신용 점수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완전히 틀리다 이거죠. 건수를 없애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대출 점수가 이만큼 올라간다 쳤을 때 건수는 그대로인데 대출 금액만 줄었다. 그러면 이만큼 원래 건수 줄이면 이만큼 올라가야 될 게 금액만 줄이면 건수는 그대로라면 이만큼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수 상승의 큰 요인은 대출 건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 신용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2금융권의 대출이 건수가 많았던 것이 대부분 1금융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거죠.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대안이 돼버리니까. 신용 점수 상승에는 큰 요인이 되죠. 간혹가다 이제 통대한 결과를 보고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오르긴 올랐는데, 이전하고 그렇게 뭐, 피부로 느낄 만큼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처음에 기존의 대출 건수를 싹 상환을 해버리면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데, 다시 대출 받고 나니까 또 뚝 떨어졌어. 그래서 이전에 점수는 이만큼인데, 크게 뭐 많이 뭐, 이렇게 뭐 영상 보면 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이 얘기하는데, 타고 나서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 차이는 있긴 있지만,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신규 대출이 발생이 되잖아요. 신규 대출이 다시. 기존에 있는 거 다 없애버리고 다시 또 신규 대출이 발생되니까 점수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죠. 신용 점수는 항상 제자리에 있질 않아요. 내가 연체 안 하고 더 이상 대출 안 받고 현금 서비스 카드로 뭐 이런 것도 이용 안 하고 신용 조회 안 하고 그러면 다시 점수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통계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오면 연체 없이 잘 사는다면 이렇게 올라간다 쳐요. 근데 통계 안 하고 점수가 올라가는 것은 틀리죠, 완전히.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야 될 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이게 통계안 안 했을 때하고 이게 통계안 했을 때고. 이 차이예요. 잠깐 여기서 좀만 기다리면 금방 점수가 팍팍 올라간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자 지출이 감소되고 대출 건수 줄어드니까 또 하나 더 월 납입금, 뭐 뻔한 거지만 월 납입금이 또 감소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추가 자금, 필요에 따라서 추가 자금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장점이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자 지출 감소죠. 이자가 많이 줄어들게 되죠. 평균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낮아지니까. 자, 그럼 단점을 한번 볼까요? 단점이, 이 상품의 가장 큰 단점,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바로 비용이 발생된다. 가장 짜증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안 되나? 라고 하고 싶은데, 이거 없이 해주는 곳이 있다면 무조건 해야죠. 근데 통대 안 하는데 이거 없이 해주는 곳은 의심을 해야 돼요. 왜? 이 통대한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돈 몇천만 원씩 쓰면서 하는 건데 공짜로 해준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 당신들 그래서 금융사에서 그 수당 받지 않느냐, 실적 수당 받지 않느냐 그러시는데,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이 뭐랬어요? 이자 지출 감소. 이 얘기는 곧 1금융권으로 최대한 대안을 하는 거잖아. 1금융권에는 신용대출 상담사가 없어요. 따로 수당 같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공짜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다만 이 비용은 여러분들이, 채무자분들이 어디 한 군데만 딱 알아보지 마시고 두세 군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그나마 좀 더 적게 하는지 낮게 하는지, 그리고 알아보면서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첫 질문이 그래요. 그냥 내가 이거 통계 많이 알아봤는데 저기서는 몇 프로 준다는데 거기 몇 프로 줘요? 그럼 상담하기가 좀 싫어져.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렇지 않은데 간혹 이런 얘기를 제가 채무자분들한테 들었어요. 아니, 처음에 상담할 때는 저한테 이거 몇 프로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 끝나거나
끝나거나 혹은 그 계약서 작성할 때 갑자기 뭐 다른 비용, 이것저것 비용 해가지고 더 발생된다는데 이거 믿어도 돼요? 그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보통 이쪽 업계에서 10에서 15%가 많아요. 근데 갑자기 밑에서 얘기를 하는 경우 10% 미만에서 이런 경우에는 중간에 추가적인 비용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건 분명히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15% 이상이면 이건 한두 군데만 알아봐도 이보다 더 낮게 요구하는 업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건 알아보고 나서 본인이 그나마 가장 낮게 요구하는 것, 적게 요구하는 것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이 잘못된 결과라고 해야 되나? 잘못된 결과, 이게 참 애매한 내용인데 이건 업체의 경험 그리고 그 사람의 이제 능력, 정보 뭐 여러 가지가 조합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한테 가장 많이 문의 또 들어온 내용이죠. 저한테 먼저 문의를 주세요. 얘기를 딱딱 들어보니까 다른 건 다 이상했는데 소득 대비 부채가 너무 많아, 이분은. 아, 고객님은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지금은 절대로 통대안을 해서도 안 되고 되지도 않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부채가 그렇게 많으신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 또 한번 알아보거든요. 된다게. 그것도 은행에서 이렇게 많이. 저희 쪽에서는 은행에서 이만큼밖에 안 나오니까 고객님이 해봤자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은행에서 이만큼 나오긴다고, 일금융권에서. 이걸 믿어라 믿지 말아라, 이 얘기는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그쪽에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본인이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아무리 일반인들이 금융 쪽에 지식이 없어도 상식을 뛰어넘는 대출 금액은 일금융권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직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뭐 연봉 대비 100%가 안 나오는 직군이 있고, 연봉 대비 한 100% 나오는 직군이 있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연봉 대비 뭐 태단 빼고 뭐 120%, 많이 나오면 130%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제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뭐 거기서 1, 2천만 원 더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선으로 봐야 돼요. 근데 뜬금없이 직군도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연봉에 150%, 뭐 200%까지 얘기는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150% 나온다 쳐. 저희가 봤을 때는 이분은 80% 연봉에 그 정도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저한테 믿을 수 있냐고 물어봐요. 거기 믿어도 되나요? 거기에 대한 확답은 제가 못 드린다고 항상 그러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영업 방식을 취하고 있고 정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왜? 제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근데 제가 이 일을 몇 년을 해오는 동안에 그런 일은 한 번도 발생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판단은 이제 채무자가 하셔야 돼요. 그것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솔직히 여기까지 해라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올라오지만 제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판단해서 고객님한테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단점이 바로 이거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1금융권에서 제가 예상한 대로 이만큼 나오고 나머지 2금융권 대부업체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잘못된 선택. 대부분 이렇습니다. 뭐 저한테 통대한 단점이라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진짜 사기를 치려고 채무자분한테 접근한다면 모르겠지만 통대한 업체들은 사기를 치기 위해서 접근하진 않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업사원이 너무 의욕이 넘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안 되는 걸 무조건 된다는 식으로 상담을 했다가 결과적으로 자기들 생각보다 1금융권에서 덜 나와가지고 처음에 상담했던 내용보다 2금융권 비중이 더 높아버린 경우, 이런 경우는 제가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채무자분들한테. 그럼 이걸 사기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사기라는 건 상대방을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 속인다기보다는 잘못된 진단을 내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채무자가 또 피해를 떠안게 되고, 그러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사기지 뭐야 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기는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채무자한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위장을 하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진행 중에 이 통대하는 업체에서 진행 중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질 않아서 고객한테 피해가 가는 부분, 이런 분들을 저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사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경험 미숙? 정보 부족? 뭐 이렇게. 근데 결국은 뭐 피해자 입장에서 손해보면 사기지 뭐 별거 있어요. 그죠? 나를 손에 입힌 놈은 다 사기꾼 놈들이요. 그냥 당연한 얘기인데. 자, 그런다 이거고요. 자, 오늘은 통대한 이 장점하고 단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통대한하고 채무통합을 많이 엮어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걸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채무통합을 가능하다면 채무통합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뭐 서너 달, 대다섯 달, 뭐 몇 개월 한번 지나보고 통대한을 해야 되겠다면 그때 통대한을 해도 늦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순서를 정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